자, 이제 해볼까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교재 있잖아요. 교재.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밑줄이 있어요. 여기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여기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예비 감정평가사 땡땡땡을 위한. 나는 예비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안 써도 되는데, 써봤어요. 근데, 내가 몇 명 쓴 걸 봤거든요? 근데 여기 글씨체가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동글동글하게 쓰면은 귀엽더라고요. 난 너무 약간 좀 이렇게 궁서체처럼 써서 조금 별론데, 네. 이거 표지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진짜 되게 오래 걸렸어요. 원래 여기 열쇠 있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한테 떨어지는 거 없어요. 엄청 싸게 팔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안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 저한테 떨어지는 거 없고 싸게 페이지 수랑 컬러에 대비해서는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가봅시다. 이제 400. 근데 400은 우리가 엄청 많이 했죠. 절원 방식은 엄청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봅시다. 일단 절차 규정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는 감칙 8조죠. 기처, 대자자, 평평. 근데 51페이지, 52페이지 한번 봐봐요. 51페이지는 이만큼이 다 절차야. 근데 52페이지는 감칙 8조 절차 꼴랑 이게 다야. 그리고 9조, 10조 기본적 사항 확정 대상물권 확인 좀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절차 규정만 봤었을 때 실무 기준 절차 규정이 훨씬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는 실무 기준 절차 규정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기처, 대자자, 평평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이 실무 기준 절차 규정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최소한 감정평가 절차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못해도 한 20, 30점 분량으로는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53페이지 보면은 감정평가 절차에 대해서 기처, 대자자, 평평에서 쭉 써놨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읽어보고 요 정도의 서술 준비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절차도 나왔어요, 최근에. 몇 회더라? 32회일 거예요. 절차 물어본 게. 이론 문제에서. 정확히 이렇게 나왔어. 실무 기준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를 써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서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감칙 내용만 쓰면 안 되고 실무 기준 충분한 내용 담아서 써야 되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충분한데, 어쨌든 절차 관련해서 조금 요거는 오늘 한번 좀 읽어보고 더 한 번 더 외워보고, 왜냐면 이거는 그거에 없거든요. 규정에 없거든요. 이건 해설서에 있는 좀 제가 발췌해서 이거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 감정평가 절차란 했을 때 감정평가의 토대가 되는 정형화된 절차나 형식, 요렇게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대상물권의 가치에 대한 의뢰인의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감정평가 업무의 능률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적 처리 방침,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절차는 경직적인 거다? 아니다. 융통적인 거다. 그래서 경직적인 것이 아니며 실무적인 필요에 따라 예비적인 작업을 사전에 수행하기도 하고, 선행 작업의 결과를 중도에 재검토하여 융통성 있게 변경할 수도 있다. 요 정도는 이제 양념처럼 추가적으로 써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외울 걸 너무 많이 던져서 죄송한데, 근데 그래도 되게 양질의 외울 자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절차 규정은 꼼꼼히 읽어보시고 요 정도는 좀 오늘 좀 외우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처, 대자자, 평평은 이론 강사님도 워낙 강조하시겠죠? 서술 준비하라고. 이거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짐으로 다가와요. 근데 자, 53페이지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그래도 같이 한번 볼까요? 대상물건의 확인 있죠? 기본적 사항 확정이랑 처리계획 수립은 이제 보시고, 대상물건의 확인에서 감칙에는 대상물건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실지조사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무 기준에서는 대상물건의 확인은 사전조사와 실지조사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조사도 대상물건의 확인이다. 규정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대상물건의 확인이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말하며 이렇게 써져 있으면서 사전조사란, 실지조사란 이렇게.
그리고 대상물건에 확인할 때 뭐 해야 된다? 물적 사항도 확인해야 되고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이거 그냥 빨리빨리 하자 이제. 절원 방식 해서 이 절차 해서 절차 기초해상 평평 해서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제가 쫙 봤던 거 OT 때. 예. 그래서 기본적 사항 확정, 처리 계획 수립 이거 1편 때 했던 거예요. 1편 때, 1편 OT 때. 예. 그러면서 대상물건에 확인했을 때 사전조사, 실지조사 포함했다. 이거 한 번 더 조금 더 짚고 넘어가자. 근데 실지조사 필수죠? 실지조사 필수죠. 근데 실지조사 안 할 수도 있죠.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실질조사가 곤란하거든 경우 이런 거 안 할 수 있다. 감칙에 써져 있죠? 몇 조에? 10조에 그 뒤에 바로 제가 담아놨고 그리고 이제 자료 수집 및 정리 자료의 검토 및 가치 형성인 분석해서 자료 수집 및 정리해서 수집 대상 자료는 뭐다? 확, 요, 사다. 확인 자료, 유인 자료, 사례 자료.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분석할 때 그 가치 형성 요인은 이제 일지계다. 그렇죠. 그래서 일찍이 분석할 때 일반인 분석,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해서 이걸 시장 분석이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이런 얼개는 이제 그다음에 평가 방법 선정하고 적용해서 이 선정하고 적용할 때 우리 이제 그 감정평가 방법 얘기 들어가는 거죠. 자, 감정평가 방법은 세 가지죠. 원가, 비교, 수익. 근데 감정평가 3방식 얘기하면서 항상 세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가치의 삼면성이에요. 3방식 하면 그냥 가치의 삼면성 같이 떠올라야 돼. 가치의 삼면성. 그래서 맨날 만드는데 얼마나 들까?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될까? 막 이러면서 이 얘기 막 했었던 거 기억나죠? 막 만들면서 이따가 볼 거예요. 그 3방식 부분에. 그리고 어쨌든 시산 조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절차는 읽어보면 충분히 하니까. 그리고 이 시산 조정은 이따가 400.4에서 또 자세히 할 거다. 이거는 그냥 예전에 했던 PPT라서 한번 쭉 가져와 봤어요. 자, 절차는 꼭 읽어보시고 이따가 시상가액 조정이랑 방식은 한 번 더 볼 거고. 자, 원칙, 감정평가 원칙. 감정평가는 3원칙이다. 3원칙이다. 누구네 집 강아지? 시현의 집 강아지. 그래서 시현, 개 이렇게 했었죠? 감칙 몇 조, 몇 조, 몇 조? 5, 6, 7. 다 몇 항까지 있고 4항까지 있고 1항은 원칙이고 나머지는 예외다. 이렇게 외웠잖아.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이건 외우고 있겠지. 자, 한번 해봐. 시현계 5, 6, 7. 자, 시장가치 기준원칙, 현황 기준원칙, 개별문건 기준원칙.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도 한번 하고 갑시다. 자, 1항 원칙. 나머지는 예외인데 시장가치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 개별문건 기준 원칙. 그래서 시장가치를 해야 된다. 시장가치란 감칙 2조 1호에 있죠. 개념 요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고 현황은 이용 상황, 공법상 제한 포함하는 거고 일시적인 이용이나 불법적인 이용은 아니다. 그리고 개별물건마다 해야 된다. 개별물건마다. 예외. 시장가치 외가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근데 그리고 이것도 조건부 해야 된다. 근데 언제 할 수 있어요? 이거 둘 다. 언제. 이거의 구분. 그리고 언제. 법의사. 그치? 근데 법의사면 무조건 하냐라고 했을 때 뭐 해야 돼? 합리성 검토해야죠. 근데 언제만? 법령에 규정돼 있을 때는 합리성 검토 안 하고 오늘 얘기하고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할 거니까 자, 법령에 규정돼 있을 때 합리성 검토 안 하고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이때만 하죠. 근데 합리성 검토 항목이 달랐어. 뭐 해야 돼 얘는? 합적실 아니야? 성합적. 시장가치 외가치의 성격과 특징, 합리성, 적법성. 얘는 합적실. 근데 요거 검토해봤더니 0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 수임 거부. 그래, 철회.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아까 수임 철회 있었지. 근데 얘는 없지. 그치? 사실 얘도 써도 돼요. 수임 철회. 근데 사실 시장가치 외가치는 아까 규정의 부재 때문에 잘 활용되지 않아서 그래서 실무 기준에서는 그 규정도 없는 것 같아. 이건 내 내피셜이긴 해요. 됐죠? 그 다음에 개1구부.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 지금 안 돼 있으면 안 돼. 만약에 지금 내가 이거 듣고 있는데 찝찝하다 그러면 공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앞으로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막 기업가치 평가나 이런 거 막 물건별 평가 하면은 내가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일괄 구분 부분하면 일괄 평가, 구분 평가 이거 할 때 일괄 평가는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일 때 하는 거고, 이 용도상 불가분 관계를 판례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사경행 합같아. 둘 이상의 토지가 일단으로 이용됨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합리적이고 가치 형성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용. 봐봐요. 제가 수업 준비하려고 이런 거 다 외워오겠죠? 나보단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나도 막 현출 엄청 많이 하고 온단 말이야. 이런 거 하려고. 그 다음에 구분평가는 어디 산다 했어? 가달구 산다 했잖아요.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평가. 또 이거는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구분평가. 백지 쓰기 하세요. 그러면 요렇게까지 하면 감칙이죠. 근데 실무 기준에서도 시현기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 기준에서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랑 개별물권 기준 원칙은 거의 똑같아. 근데 현황 기준 원칙이 조금 달랐어. 실무 기준에서는. 실무 기준에서 감칙은 일시적인 이용 사항이나 불법적인 이용일 때 어떻게 평가해라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감칙은 없지. 근데 실무 기준은 전환 비용 고려해라라고 써 있어요. 맞죠? 그거 전환 비용 고려해라. 일시적인 이용인 경우에는 최유 이용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그 일시적인 이용에서 최유용으로 전환되는 비용을 고려해라. 그거 분명히 써 있고 내가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이용인 경우에도 최유용을 전제로 한 가격에서 그 불법적인 이용을 최유용으로 바꿀 때 그 비용, 그 전환 비용 고려해라. 그거 써져 있었다고 했었고요. 요게 이제 실무 기준에만 있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조건부 감정평가. 요거 감칙이랑 똑같다 했는데 아까 뭐라 했죠? 조건의 표시가 실무 기준에 있었잖아. 어디에? 300.5에. 그래서 내부 점검. 아까 했었잖아. 딱 그래서 감정평가 3원칙의 실무 기준에서는 요거 정도만 좀 더 추가하면 된다. 하면 3원칙은 규정 충분히 본 거예요. 자, 감정평가 3원칙 이제 다 봤고, 지우개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이게 만약에 지금 내가 방금 말한 게 불편하면은 복습을 하면 되지. 조금 반성하고. 반성할 필요는 없어요. 뭐 공부하다가 모를 수도 있지. 어쨌든 자 갑시다. 3방식. 자 3방식 하면 무조건 떠올라야 되는 거 세트로 가치의 삼면성. 그러니까 요런 게 있으면 이론적인 거 쓸 때 잘 쓸 수 있어. 감칙이랑 실무기준 둘 다 똑같이 규정하고 있으면서 실무기준 해설서에서 감정평가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등 가치의 삼면성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치의 삼면성과 감정평가 3방식 하면서 요거 있죠? 요거 현출할 수 있어야 된다 했죠? 요 페이지 현출할 수 있어야 된다.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을 설명하면서 요런 표현들, 그리고 요런 표현들. 이것도 현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얼마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어 만들어졌는가, 공급 측면에서의 비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게 원가 방식이고, 이걸 원가 접근법,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했다고도 하죠. 그리고 가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죠. 협의와 광의로. 광의로 보면 두 가지잖아. 협의의 교환가치인 가액과 사용가치인 임료로. 그래서 원래 3방식 6방법인데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지가공시하면서 표준지공시지가 제도라는 게 있어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있다 해서 3방식 7방법 이렇게 됐죠. 요거 이렇게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것도 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평가 3방식, 가치의 삼면성은 세트 됐죠? 사실 이론 강사님들은 여기 3단계 더 나가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전학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르크스 한계 효용 가치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까지 앞에 가겠지. 내가 그것까지 오늘 하려다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실무 해설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편에서 요거 되게 열심히 했었죠. 추억팔이 시간. 자, 해봅시다. 처음에 공시지가 기준법 했죠.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현출할 수 있는 요거. 현출할 수 있죠? 이거는 내가 현출 이렇게 하라 해서 막 15분 타이머까지 해서 막 하라 했었어. 근데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다음부터 안 했어. 왜냐면 내가 막 뺏고 막 보려고 하니까 안 했단 말이야. 그런 기억도 있어요, 우리. 자, 이거 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많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어. 근데 한 내년쯤에는 좀 약간 좀 요약 강의로 해가지고 좀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들은 사람만 들을 수 있어. 우리끼리 암호가 너무 많잖아요. 네. 자, 어쨌든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했고. 기억나죠?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도
했어. 요렇게. 막 한정같이 하면서 막 제가 엄청 막 열불내서 막 설명했던 거, 사정보정도 막 이렇게 세트로 해서 했던 거. 아, 진짜 공부 많이 했다. 또, 원가법. 이것도 뭐, 대상문과의 제도문과의 강가수정을 하여하면서 이렇게 했었고, 현출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밑에도 이렇게 해서 요런 건물 중심으로 강가수정도 한번 봤었고, 근데 이거 지금 3방식 7개 현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번 확인했어. 근데 진짜 잘해. 그리고 질문 퀄리티가 달라. 수익하는 법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DCM, DCF 구분하고 순수익 어떻게 산정하는지 해서 쫙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환원율, 터미널 밸류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래서 내부 추계, 외부 추계 얘기하고 환원율 산정할 때 CU, 투유, CLV, 할 기억나죠? 근데 여기서 이 할인율법 있죠? 요거 다음 시간부터 기억같이 할 거잖아요. 요것만 조금 한 번 더 당연히 다 공부해야 되는데 요것만 한 번 더 공부해야 보세요. 할인율법에서 우리 할인율법 어떻게 해? R은 Y-G잖아. 그리고 이거 전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계속 무한히 임대료 상승률이랑 가치 변동률이 똑같다. 요거 있었잖아요. 임대료 변동률과 가치 변동률이 단기적으로는 타임렉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35회 기출문제 2번이었잖아요. 이게. 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요거 한 번 더 공부해보세요. 왜냐면 다음 주에 할 건데 WACC-G 있지? 이게 같은 거야.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내가 갑자기 WACC-G에서 할인율법에서 그 얘기를 할 거야. 그때는 여기서는 임대료 변동률이랑 가격 변동률이 같이 가잖아요. 이때는 자 기업 가치는 뭘로 하는 거야? 임대료로 하는 게 아니라 매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뭘 구하는 거야?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거야? 아니면 기업의 가격을? 이것도 기업의 가격이 같이 간다. 이렇게 해서 요런 배경이 있어. 그래서 요 할인율법만 한번 좀 그 강의를 듣거나 교재를 보고 한번 복습을 해서 오면은 다음 주에 내가 만약에 다음 주에 FCFF랑 WCC까지 내가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WCC 그 FCFF WCC까지 다 한다고 가정하면은 이것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해오시면 좋아요. 내 목표는 다음 주에 기업가치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는 거야. 기업가치 구조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기업가치가 어려운 거는 FCFF랑 WCC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구조가 어려워서 그래요. 어쨌든 그거 너무 많이 샜는데 어쨌든 여기서 요 할인율법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를 해오세요. 기업가치 공부하기 전에 이것만 해오면 안 되고 이왕 하는 김에 복습하면 좋긴 하겠네. 그래서 그럼 DCF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거 했었잖아. 그 삼각전 삼각후 해서 DCM 확장하고 DCF 확장하고 잔여법도 하고 많이 했다. 그리고 뭐 임대료 평가도 했죠. 임대료 평가 이런 임대료 평가 기준 5개 5성급 호텔 하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충분히 임대료 평가 기준에 대해서만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임대사례 비교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약 내용 유사성. 근데 너무 많이 했는데 뭐 한 면에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임대사례 비교법은 요 정도만 넣고 그다음에 적산법 이것도 CO2C 대표통 임사수 임대적 유관비 뭐 이거 기억나죠? 아 좋아. 찝찝하면 내가 방금 한 것 중에 찝찝한 게 있으면 현출 복습하면 됩니다. 천천히 하는 이유가 이런 거 현출 똑바로 하고 가면서 하자는 거였잖아. 취지가. 됐어.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및 시상가액 조정. 원래 5시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시상가액 조정 왜 해요? 원래 가치의 삼면성에 의해서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각각의 가액은 다 똑같아야 되잖아. 성립해야 되잖아. 완전 경쟁 시장이면. 그래서 이거 근데 현실의 시장은 어때? 불안정 경쟁이라서 성립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시산 조정을 해야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죠. 그렇게 해서 최종 평가액을 결정하는 거지. 근데 이거 왜 한다 그랬어요? 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왜 한다 그랬어요? 왜 불안정 경쟁 시장을 했어? 왜 부동산은 가만히 냅두면 지 혼자 적정한 가격이 안 돼, 형성이? 이거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은 가격제 원칙만큼 중요하다. 고부, 연계, 용병사 있죠? 근데 그거 말고 파생 특성도 있잖아. 고정성은 쫙, 부중성은 쫙.
그걸로만 한 30분 떠들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하면은 그게 완전히 체화가 돼야 이론적 서술의 활용도가 높아져요. 제가 이거 엄청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결국 이론은 부동산의 특성과 가격제 원칙으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요. 좀 중요하다고 좀 강조하고 싶고, 결국 이런 부동산의 특성을 완전 근본적으로 해서 불안정 경쟁 시장 때문에 시산 조정을 하게 된다. 됐어. 그래서 이 시산가액 조정은 비분사, 존유차, 통일, 가도, 조작, 뭐 저는 이렇게 외웠다고. 비분사, 존유차, 통일, 가도, 조작, 뭐 이렇게 외웠다고 했는데 뭐 편하신 대로 하시고. 그래서 뭐 별의별 그 스토리를 막 다 만들었어요. 비분사라는 절이 절에 이제 존유라는 차를 타고 가서 막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그래서 통일이 되도록 막 빌었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난 그렇게 외웠었어요. 근데 그게 다 조작이었다. 막 이렇게 외웠었는데 알아서 하시고. 자, 어쨌든 이것도 했었습니다. 비분사, 존유차, 통일, 가도, 조작. 시상가액 조정은 최종 감정평가액의 논리성 및 객관성을 부여하는 절차다. 시상가액 조정은 감정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감칙 13조. 시상가액 조정 규정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는 두 개야. 감칙 12조와 또 실무기준 400.4. 근데 이거는 뭐죠?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얘의 내용을 얘가 그냥 포함하고 있는데 얘만 규정하고 있는 게 있다 했어. 엄청 중요한 두 문자. 뭐라 했어요? 이거 1, 2, 3항은 똑같잖아, 감칙이랑. 뭐가? 사항이 실무기준에만 있었잖아. 뭔데? 목특신시. 시상가액 조정을 할 때는 감정평가의 목적, 대상 요건의 특성, 수집한 자료의 신뢰성,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시상가액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감정평가를 결정한다. 여기서 적절한 가중치, 뭐 이런 말도 있죠. 됐나? 목특신시까지. 근데 오늘은 약간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적절한 가중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 약간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되잖아. 자, 시상가액 조정은 정량적 방법인가요? 정성적 방법인가요? 몇 페이지를 피냐면, 시상가액 조정까지 지금 바로 갔어요. 쭉쭉 가서 79페이지. 보면은 정량적인 방법, 정성적인 방법 이렇게 해서 79페이지 박스 좀 아래쪽에 써져 있죠. 정량적인 거라는 건 숫자, 수치로 딱 떨어지게 계산하는 것이고, 정성적인 방법은 숫자로 표현하기 힘든 특성이나 가치를 전문가가 경험과 판단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상가액 조정은 무슨 방법? 가중치를 부여해서 조정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 비교, 수익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오피스 빌딩이었어. 그래서 비교가 100억, 수익이 100억, 원가가 한 80억 나왔어.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나왔을 때 최종 평가액을 결정할 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 정도 나왔으니까 한 90억, 95억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팔짱을 꼈잖아. 뭐 어떻게 한 거야? 정성적으로 한 거야.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하라고? 실무기준 해설서에서는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라 했죠. 그러니까 얘 4, 얘 4, 얘 2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40억, 16억이니까 96억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숫자로 딱 떨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시상가액 조정은 겉으로 봤을 때 무슨 방법? 정량적인 방법이죠. 그쵸? 근데 이 가중치 판단할 때 이거 어떻게 판단했어? 팔짱 끼고 했잖아. 그치? 이 가중치 판단에는 뭐가 들어가? 정성적인 판단이 들어가. 그러니까 결국은 시상가액 조정은 정성적, 정량적 모든 방법이 다 활용되는 거다. 요거까지 조금 생각을 하면은 조금 깊게 좀 시상가액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긴 좀 그래가지고 1편 때는 안 했고 오늘 하려고 이제 밀어놨었어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쭉쭉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면은 시상가액 조정 서브노트 또 넣어놨는데,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공부하셔도 되지만 시상가액 조정의 필요성, 조정 기준, 조정 방법 이런 것들은 꼭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현출하고 이론적으로 쓸 수 있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일 이론 강사로서 당부드립니다. 됐죠? 자, 실무기준 해설서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거기 78페이지 왼쪽 위에 그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평가 대상 물건을 딱 봤어. 그럼 뭐 해야 돼? 감칙 14조부터 쭉 규정하고 있는 주된 방법을 적용을 하죠. 근데 이것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3면등가 원칙 불성립하잖아. 그래서 뭐 해? 다른 방식으로 합리성 검토를 해. 근데 그랬을 때 합리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인정되면 어떻게? 그걸로 평가액을 결정하면 돼. 인정이 안 되면 시산 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하는 거야?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지.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정성적, 그리고 가중치 부여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정량적인 방법을 쓰고, 이 시장가격 조정의 의의, 필요성, 조정 방법, 조정 기준 이런 것들은 공부하시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됐죠. 그리고 규정은 시장가격 조정 규정은 400.4.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건 목특신시는 기억을 해달라. 당연히 1, 2, 3항은 알아야죠. 주된 방법, 다른 방법, 합리성 검토. 됐어. 오케이. 지겹긴 한데 한 번 더 빠르게 할게요. 이제 속으로 나보다 빨리 해봐. 알겠죠? 지금 한번 해보는 거야. 같이. 총칙, 윤리, 의뢰와 수임, 절차 방법, 서, 2까지, 5까지, 7까지, 4까지, 5까지. 목적, 정의, 개요, 윤리규정 준수, 기본윤리, 업무윤리, AVM 사용윤리. 수행 제한 이유가 없으면 수행 계획이 성립하고,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고, 그리고 기준 시점 조건 자문 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처리도 할 수 있고. 저런 방식, 작성 원칙, 형식과 제목, 기재 사항, 서명 날인, 발급 보존. 오케이.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본 거죠. 마지막. 오늘 강의 들은 사람들은 이론 실력이 올라갔을 거야. 됐어요. 자, 이제 500 봅시다. 감정평가 작성 원칙.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소설 활용도가 높아. 감정평가 업자는 감정평가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그 내용을 감정평가에서 의뢰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여기 보면서 감정평가서는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성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명확성, 일관성. 그리고 감정평가에서는 의뢰인이 감정평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다. 충분성. 그래서 명일충, 이 감정평가서 작성 원칙입니다. 이런 뭔가, 이런 것들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잡다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 이론에서 뭔가 조금 배점 채우기 애매할 때 뭔가 껴서 이렇게 막 배점을 채우게 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제 윤리가 조금 그렇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명확성, 일관성, 충분성이라는 작성 원칙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과 제목, 막 쓰면 안 되겠지? 감정평가서라는 제목은 우리만 쓸 수 있어야겠지? 아무나 막 쓰면 안 되겠지? 감정평가서는 관계법규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서라는 제목 외에 다른 제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자, 감정평가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됐다 했지? 가치축에, 비가치축에, 부대 업무까지. 그쵸? 근데 어쨌든 가치축에, 비가치축에, 부대 업무 이렇게 했는데, 가치축에서는 감정평가서 써도 되지. 근데 비가치축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감정평가 업자는 감정평가가 아닌 업무, 상담 및 자문, 그다음에 조언 정보 등의 행정을 포함한다. 에서는 감정평가서로 제목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고서 이렇게 나가요. 보고서. 되게 제목 되게 다양하게 나뉠 수 있는데, 뭐 용역 보고서 뭐 이렇게도 나가는 것도 있고, 근데 뭐 사업 타당성 보고서 뭐 이런 것도 나가는 것도 있고, 되게 제목이 조금 다양한 것 같아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요거 4항부터 5항까지 있지. 이거는 실무 기준에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근데 감칙에서 삭제됐어. 근데 봐봐. 감칙에서 삭제됐으면 뭐가 우선해? 감칙이 우선하지.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보면 돼. 별지서식 1호, 2호는 없어졌어요. 아니, 그러면 실무 기준도 개정 계속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개정된다니까?
아까 200.5도 막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 내가 볼 때 이거 빼야 돼.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이거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이거 별지 1호 소식, 제2호 소식 이거 클릭할 수 있거든? 법제처에서. 보면은, 눌러보면 삭제되었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해해 줍시다. 됐어. 그러면 요것만 보면 되고. 그럼 뭐야? 다 봤지. 형식과 제목. 근데 요거는 조금 문장이 좋아가지고 우리만 쓸 수 있잖아요. 감정평가서라는 제목을.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감정평가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최종적인 가치 판단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정평가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평가사만이 독점적으로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죠. 그쵸? 근데 만약에 비전문가가 평가를 수행하거나 감정평가가 아님에도, 막 컨설팅인데도 감정평가라고 하면 그러면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된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읽기 자료로서 되게 좋은 것 같아. 형식과 제목에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가 써져 있는 거지. 됐고, 이제 기재사항.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요 정도는 기재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페이지, 이제 86페이지. 86페이지랑 87페이지 같이 봐야 돼요. 왜냐면 감칙이랑 실무규칙 이렇게 나란히 났잖아. 13조랑. 근데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한데 보면은 감칙에는 아직 15호가 없어. 그러니까 자동가치 산정 모형이 감칙에는 없어요. 또 감칙에는 뭐가 있냐면 실무 기준에는 500.3의 1항에 제출처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제출처가 없어. 근데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요. 근데 자 이제 밑에 감정평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보면은 감칙 기준으로는 11호, 실무 기준 기준으로는 12호에 보면은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있죠. 그거를 이제 실무 기준에는 사망, 감칙에서는 감칙에서 사망이구나. 둘 다 사망에서 뭔지 자세히 써놨죠. 그렇죠? 그거는 별표는 좀 애매한데 난 별표를 치고 싶어. 요거는 되게 실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써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읽으면서 조금 그렇지 써야지 이렇게 서로 끄덕이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일단 실무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적용한 평가 방법, 감가수정 및 시상가액 조정 등 감정평가의 결정 과정 이런 거 꼭 쓰라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 약식 보고서지만 실무 답안지 쓸 때도 처리 방침에 토지는 감칙 14조 2에서 공시지가 기준법 쓴다. 그러니까 적용한 평가 방법 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감가수정할 때도 쓰잖아. 막 50분의 14 이런 감가수정 과정도 쓰고 어떻게 하는지 쓰잖아요. 그리고 시상가액 조정하면 그거 꼭 써줘야 되잖아. 근데 이 시상가액 조정할 때 목특시시 조금 이렇게 섞어서 써주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써주라 했고. 그 다음에 2번.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에 비교표준 선정 내용. 그래서 내가 비교표준 선정 내용 꼭 쓰라고 했죠. 문제에서 쓰란 말이 없어도. 그쵸? 그리고 배제 사유도 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비교한 내용. 그래서 시점 수용, 지역, 개별, 급학교인 모종이 다 어찌 보면 비교한 내용이잖아요. 그거 자세히 쓰라. 됐고. 적산법이나 수익환원법. 적산법이나 수익환원법에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기대율이나 환원율 산정인 거. 왜냐면 이게 되게 큰 역할을 하잖아. 환원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엄청 가액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산정 꼭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일괄, 구분, 부분 평가한 경우에 그 이유 쓰라고 했고,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 이런 것도 쓰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대상 물건 중 일부를 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이유, 이것도 중요해. 나중에 우리가 평가 목적별로 이제 배울 거잖아요. 평가 목적에 따라서 평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특히 담보평가에서. 그때 왜 평가 물건 이건데 요만큼 제외했는지 쓰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써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됐어.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자, 감칙 한번 봐봐요. 감칙의 사망 보면은 이건 아직 실무 기준에는 없는 건데 1의 2 있죠. 1의 2. 이게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내용이나 사정 보정한 경우 그 내용, 가치형성률을 비교한 경우 그 내용 있지. 요게 최근에 들어온 거라서
그래서 거래사례, 근데 우리 뭐 어쨌든 항상 하고 있었던 거긴 해. 거래사례 비법할 때 거래사례 선정 잘 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명문화 됐구나. 이렇게 그냥 알면 됩니다. 설마 이거를 쓰라고 할까? 진짜 이거 쓰라고 하면 너무하긴 한데, 근데 약간의 팁을 알려줄게요. 필수적 기재사항을 쓰라라고 하면 일단 규정은 써야지. 500.3 이건 외워야지. 13조 이것도 외워야지. 근데 필수적 기재사항 하면은 떠올려야 되는 게 기본적 사항 한번 떠올려봐요. 의대, 몫이, 조치, 자수. 사실 1호부터 이 15호 요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그 내용이야. 의뢰인, 대상 물건, 감정평가 목적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필수적 기재사항을 막 달달달달 막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기본적 사항에 관련된 사항들을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쓰는구나. 왜냐면 필수적 기재사항이지 왜?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본적 사항이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공부하고 막 시험장 보러 들어갈 때 요거 진짜 달달달달 외웠었어요. 왜냐면 막 불안하잖아. 필수적 기재사항 쓰라고 하면 어떡하지? 네. 근데 좀 그때 의대, 몫이, 조치, 사수로 일단 외우고 뭐 제출처나 이런 것들은 좀 곁들여서 추가적으로 외우면은 좀 외워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약간의 제가 생각하는 팁을 말씀드렸고, 근데 이게 팁인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됐다. 자 이제 다 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자, 기재사항까지 했죠? 자, 감정평가서 열심히 썼어. 근데 여러분들은 감정평가서의 효력을 완성시킬 수 있어, 없어? 아직 없지. 아직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 감정평가서를 작성을 열심히 해봤자 효력은 언제 완성이 되냐? 서명하고 날인해야 완성돼. 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3명이나 서명을 해야 돼요. 일단 평가 한 사람, 그 다음에 같은 법인 다른 평가사. 그래서 그걸 이제 흔히 말해 아래 사인이라 그래요. 위에 사인하고 아래에도 사인하고, 그리고 대표이사도 사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사인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명 날인. 근데 그 서명 날인 왜 하냐? 라고 하는 게 써져 있어. 이것도 좀 읽기 자료로 좋은 것 같아요. 감정평가서는 단순히 작성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관련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서명과 날인은 감정평가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위조를 방지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하면 돼요. 그리고 서명 날인의 주체는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도 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적정성 심사 한 사람도 해야 되고. 약간 이거는 문구가 오해 소지가 있네. 여기 밑에 있긴 하네요. 됐어. 그래서 서명 날인은, 근데 이런 것들 다 솔직히 D급이긴 하죠. 완전히 D급이긴 한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분묘기지권 나오는 거 보고 분묘기지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봤으면 떨어졌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강의를 할 때 뭐든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내가 이거 버릴 거다. 버리면 버릴 거다. 근데 막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들은 안 버렸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리고 발급하면 끝이냐? 아니죠. 보존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1차에서 많이 하죠. 원본 5년, 관련 서류 2년. 저도 지금 보존하고 있고, 그리고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까지. 이렇게까지 하면 근데 왜 오늘 뭔가 강의를 뭔가 완강하는 느낌이지? 오늘 분명히 OT였는데? 자, 여기까지 했죠? 이만큼 다 했죠? 이제 요거 할 거죠? 그쵸? 자, 근데 요거 넘어가기 전에 요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생각나는 대로 빠짐없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100점을 목적하면서 도입 배경 설명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1972년, 73년부터 쭉 막 서프라임 모기지 얘기까지 하면서 2016년에 지금까지 돌아왔죠. 그 다음에 법적 성질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정의 규정은 감정평가법, 감칙, 실무기준, 정의 규정 다 외워야 된다 했죠. 근데 감정평가법과 감칙에 있는데 실무기준에도 있는 거는 괜찮고, 근데 실무기준에만 있는 것도 외워야 된다 했고, 감정평가법은 정의 규정 몇 개? 4개. 토지 등, 감정평가, 감정평가업,
감정평가 법인 등. 그리고 감칙은 시장가치, 기준시점, 기준가치, 가치형성요인, 그리고 원비수 7개 플러스 감가수정, 적정한 실거래가, 인유동 이렇게 했었고 여기에만 규정되어 있는 정의 규정이 있었어요. 뭐였어? 최유 이용, 좋아. 일시적인 이용, 시산가액, 그리고 가치형성 요인은 절차에 있다고 했어요. 플러스 감정평가 관계법규나 제시의 건물 등이 있는 토지도 있는데 그건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됐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받고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막 제가 가치형성 요인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혼자 원맨쇼도 하긴 했는데 그건 좀 오버한 것 같긴 해. 됐어. 그 다음에 요거 200점의 개요 너무 중요하다 했고 키워드는 스스로 윤리규정의 준수는 최소한 기본윤리는 품, 신, 청, 보 했을 때 신이 성실 안에 부자, 자부 이렇게 있었던 거고 업무윤리는 의, 불, 비 있었던 거고 자동가치 산정모형 사용윤리는 3까지 있는데 의도 외웠고 추정가액 보조적수단 플러스 알대결 하면서 감정평가서 기재 근거까지 마련됐다. 2022년 11월에 들어왔다. 막 그런 얘기도 했었고 자 요거 이거 하면서 윤리는 감정평가법 25조부터 성실하게 비명 지를 사람 손, 그 다음 감칙 3조랑 같이 봐야 된다고 했고 맞죠? 그 다음에 자 갑시다. 그 다음에 300은 수임 제한 이유가 없어야 수임계약이 성립하는데 이거 몇 개? 6개. 수임계약 성립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업무 범위 확정하고 분쟁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 사항 확정하고 기본적 사고 확정 중에 기준시점, 조건, 관련 전문가의 활용이 있는데 이 기준시점은 감칙이랑 똑같아. 근데 내가 맨날 말하는 거 본변책은 기억해달라. 본변책. 그 다음에 감정평가 조건은 감칙이랑 똑같은데 여기에 조건의 표시가 있었다 했어. 그래서 내부 점검 그거 기억해달라고 했고 관련 전문가의 활용 이것도 D급이긴 한데 할 수 있다. 근데 하려면 필요성, 비용, 기간, 의뢰인한테 동의 얻어라. 그리고 검토한 거 그대로 쓰지 말고 자문한 거 그대로 쓰지 말고 검토해라. 검토하고 안 쓸 수 있으면 안 써라. 수정하고 쓸 수 있으면 수정해서 써라. 대신 그 이유를 감정평가서에 써라. 까지 했었고 수임계약 철회 사유 몇 개? 3개. 수임 제한 이유나 물적 불이치 아니면 조건의 합적실 없을 때. 그치? 그리고 나서 절차 기초대조자 평평 얘기하면서 이 절차는 감칙 8조로 끝내면 안 되고 실무기준 규정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원칙 3원칙 쫙 했는데 여기에 감정평가 조건 쪽이랑 일시적인 이용사항이나 불법적인 이용일 때 어떻게 처리하라 여기 써져 있다 했어요. 그래서 400점 2.2는 조금 유의있게 봐줘라. 나머지는 감칙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 3방식이죠 하면서 같이 떠올라야 되는 거 3면성. 근데 그게 선면등가 원칙이 성립해 안 해? 안 해. 왜 안 해?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뭐 해? 시산 조정하잖아. 시산 조정할 때 필요성 뭐 이런 거 쫙 좀 정리 좀 해달라 했죠? 그러면서 오늘은 정성적, 정량적 이런 얘기까지 좀 하는 거고. 근데 작성만으로 끝나나? 안 끝나죠? 작성 원칙 명일충으로 작성하면은 작성만으로 안 끝나고 서명 날인도 해야 되고 발급 보존도 해야 되고 형식 제목 좀 엄격하고 왜 엄격했는지 아까 방금 봤죠? 그 다음에 기재사항도 방금 같이 봤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의 이제 그 이론의 월권은 여기까지.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제가 실무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고 기업가치 평가인데 준비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좀 긴장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회계 있잖아요. 그 아무리 우리가 감정평가사라고 해도 그 약간 회계의 기본적인 지식은 알면 좋잖아요. 근데 뭐 숙제까지는 아닌데 혹시 지금 1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현금 흐름 쪽 있죠. 그거 그 약간 회계 강사님들 좀 버리라고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그 현금 흐름 쪽 공부 조금 해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제가 다음 시간에는 기업가치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너무 좀 지루했을 텐데 너무 이론적인 거여가지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부터는 기업가치 한 6회차,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기업가치, 영업권, 비상장 주식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제 우리 요거 채워갈 건데 앞으로 한 2달 동안 이제 저도 되게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거 채워가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